1170년대 후반 헤이시 가문은 일본 장원의 절반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땅이 아니라 바다 위에서 완성됐죠. 다자이후와 효고, 오네나라의 후쿠하라, 이 두 항구의 축을 중심으로 송나라의 동전, 송전이 일본으로 밀려 들어온 거예요. 이 순간부터 바다는 더 이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헤이시의 깃발 아래 물길은 회랑처럼 정돈되었고 쌀과 비단, 동전이 그 위를 미끄러지듯 흘렀죠. 덕분에 상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장원을 거치지 않고 조정을 통하지도 않은 채 돈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건 바로 송전의 유통은 철저히 사적 무역의 산물이었고 그 관문을 쥔 것은 조정이 아닌 헤이시였다는 겁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순환하는 화폐가 아니라 특정 가문이 끌어들여 시장에 풀어놓은 돈. 이 차이는 매우 작아 보였지만 치명적이었어요. 헤이시의 부는 눈부셨지만 그 빛에는 정통성이 없었죠. 제도의 승인 없이 축적된 부는 언제나 의심을 먼저 불러옵니다. 문제는 부의 크기가 아니라 그 부를 허락한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었죠. 송전이 시장을 한 바퀴 돌 때마다 귀족과 사찰의 곳간은 조금씩 비어갔습니다. 땅에 묶인 장원 수입은 화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고 고정된 쌀 수입은 매달 가벼워졌기 때문이에요. 바다에서 생선된 풍요는 땅에 기대어 살아온 이들에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연회장, 점점 커지는 웃음소리. 그러나 그 아래에서 증오는 조용히 발효되고 있었죠. 저 돈은 누구의 허락으로 도는 것인가? 이 질문이 던져진 순간 이미 이야기는 비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12세기 일본에서 화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쌀과 비단, 토지 수확권이 곧 돈이었고 송전은 그 위에 얹힌 새로운 결제 수단이었죠. 문제는 이 수단이 너무 효율적이었다는 데 있었어요. 송전이 대량으로 유입되자 거래의 기준 자체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쌀을 먹으며 살아갔지만 결정은 동전으로 했죠. 여전히 쌀은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나 정치와 행정, 인사와 로비의 시장에서는 점점 쓰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썩고 무거우며 즉시 쪼개 쓸 수 없는 자산은 매력이 없기 때문이죠. 반면 송전은 축적과 이동, 계산에 최적화된 화폐였어요. 권력의 결제 수단이 동전으로 이동한 순간 쌀 봉급은 안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뒤처진 보상으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는 일본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죠. 송전이 집중적으로 유통되던 교토와 세토 내에, 즉 헤이시가 장악한 경제권 내부에서 먼저 발생했어요. 항구와 상업도시는 빠르게 화폐 경제로 재편되었지만 그 안에 있던 귀족과 사찰은 새 화폐 체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낀 공포는 빈곤이 아니었죠. 자신의 보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기요물의 개혁은 상인에게는 기회였지만 기존 지배층에게는 권력에서의 추방처럼 보였습니다. 애초에 그들은 이 판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손은 점점 더 기요무리를 향해 기울어갔죠. 1177년 교토 외곽의 시시가타니, 달빛 아래 모인 이들의 속삭임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안쪽에 있었던 자들이 다시 문 안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몸부림이었죠. 그리고 이 음모의 중심에는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시라카와 법황이에요. 사실 법황과 기요무리는 오랜 적이 아니었죠. 호게는 안에서 함께하고 비록 헤이지의 난에서 갈라졌지만 둘은 여전히 같은 판 위에 서 있는 정치적 파트너에 가까웠어요. 둘 사이에는 완충지대도 존재했습니다. 바로 다이라 시게코, 건춘 문원이라 불린 이 여인은 기요무리의 처제이자 법황의 총애를 받은 후궁인 동시에 다카쿠라 전왕의 어머니였죠.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두가 좋든 싫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여기서 누구든 칼을 뽑는 순간 그 칼끝이 곧 자신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그 마지막 제약은 사라졌죠. 그리고 그 공백 위에서 법황의 견제는 음모라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거고요. 그것이 바로 시시가타니 음모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상대는 무사 권력의 정점 헤이시 가문의 수장 다이라 기요무리. 그를 제거하려면 말이 아니라 힘이 필요했죠. 이에 법황은 외부 인사를 영입합니다. 그가 바로 타다 유키츠나였어요. 그는 세이와 겐지의 분파, 미나모토 미츠나카의 후손으로 전해지는 세스 타다시의 무사였죠.
유키츠나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가 보기에도 이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거든요. 일단 이 음모에 가담한 이들을 살펴보자면 승려 슌칸과 사이코, 귀족 후지와라 나리치카 외 그 일가, 그리고 타이라 야스요리 등 전부 조정의 중심과 가까웠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때였죠. 이들 모두 헤이시의 시대가 열리며 점차 밀려나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게 기요모리가 관직을 독점하며 헤이시의 일가와 직계 인맥만으로 채워넣었으니까요. 다시 말해 자신이 이 판에 끼어든다 해도 승산은 없었던 겁니다. 즉 시시가타니에 모인 사람들은 혁명가라 보기 어려웠죠. 은퇴한 귀족, 밀려난 공경, 한때 조정의 중심에 있었지만 지금은 명단에서 삭제된 내부자들. 그들이 원한 것은 새로운 질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원한 건 바로 복권이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되찾자. 이들의 눈에 비친 헤이시는 국가라는 플랫폼 위에서 자기들끼리만 채용하고 자기들끼리만 승진하며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또 다른 자신이었던 거예요. 반독점법도 제도적 견제 장치도 없던 시대, 내부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단 하나뿐이었죠. 제도 밖의 힘, 물리적 제거. 이 음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시가타니 음모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계획은 세워나갔고 칼은 들리기도 전에 발각됐죠. 음모는 해체되었고 주동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고시라카와 법황 역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걸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죠. 이번 실패로 그도 깨달은 바가 있었거든요. 이 싸움은 더 이상 밤의 속삭임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법황은 방식을 바꿉니다. 자신이 직접 전면에 나서기로요. 다만 이번에도 칼은 늘지 않았죠. 이때 그가 무기 대신 손에 쥔 것은 바로 장부였습니다. 1179년 기요모리는 연달아 두 번의 비극을 겪어요. 첫 번째 비극은 딸 타이라 모리코의 죽음이었죠. 그녀는 후지와라 섭관과의 안주인이자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미성년 후계자인 아들을 대신해 섭관과의 방대한 영지, 섭관 가령을 관리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평시의 찬탈이 아니라 당시 귀족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후견인 관리 차원의 관행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마저 어린 아들만 남기고 사망하자 이번에는 타이라와 후지와라 사이에 대리 상속 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법황이 중재에 나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분쟁은 법황의 손에서 전혀 다른 문제로 제정이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모리코는 다카쿠라 천황의 준모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준모란 혈연이 아니더라도 천황의 어머니와 동등한 정치적 지위를 부여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관행상 제위 천황의 장원 관리권은 지천의 군, 즉 고시라카와 법황이 행사하고 있었고요. 다시 말해 처음부터 법황은 이 분쟁의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로 참여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섭관가령은 합법이라는 외피를 두른 채 황가의 관리 영역으로 편입되고 맙니다. 딸도 잃고 땅도 잃은 기요모리. 하지만 아직 그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쉽기는 해도 그의 사업 전반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남 타이라 시게모리마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고시라카와 법황이 개입했는데요. 그는 시게모리가 관리하던 지행국을 회수해갔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듯 지행국은 명목상으로 중앙의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치국과 다를 바 없는 곳을 의미했습니다. 섭관가령의 일종의 덤이라면 지행국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사업 그 자체였어요. 그렇기에 기요모리에게 이번 법황의 행보는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직접적인 영업방해, 즉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따라서 그해 11월 기요모리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교토로 상경합니다. 지쇼 3년의 정변, 곧이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됐죠. 그는 법황을 유폐하고 반대파 공경 39명을 한날 한시에 파면합니다. 앞서 법황이 회수해갔던 영지대 역시 다시 뺏어왔어요. 그리고 이듬해인 1180년 다카쿠라 천황을 폐위시킨 뒤 겨우 투사해난 손주를 황자에 앉힌 거죠. 그 결과 인세이는 정지되고 헤이시 가문의 전제 정치가 시작됩니다. 이 순간부터 기요모리는 더 이상 개혁가가 아니었어요. 위기를 관리하려다 국가의 규칙 그 자체를 들어올린 인물. 역사는 그를 그렇게 기억하게 되죠. 1180년 기요모리는 천년수도 교토를 버리고 바다의 도시 후쿠하라로 향합니다. 정치의 중심을 돈이 흐르는 곳 위에 세우겠다는 선언이었죠. 항구만 놓고 보면 선택은 완벽했습니다. 세토네에를 장악한 최적의 입지, 송전과 무역선이 오가는 해상 네트워크의 심장, 바다는 이미 그의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따라와야 할 것들이 따라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죠. 넓은 배우지도 대규모 인구를 먹여 살릴 농업 기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수만 명의 귀족과 관리 그리고 시종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킨 겁니다. 이에 공급망은 붕괴했고 생필품은 부족해졌으며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죠. 도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실제로 그때의 참담함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당시 후쿠하라에는 집을 지을 재료조차 부족해 귀족들이 교토에 멀쩡한 집을 뜯어내 목재와 기와를 뗏목에 실어 바다로 옮기는 방법을 택했다죠. 이는 마치 수도 이전이 아니라 피난에 가까운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거센 파도에 뗏목은 뒤집혔고 수많은 건축 자재들이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귀족들은 깨달았죠. 자신들은 그저 기요무리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실험에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후쿠하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수도가 아니었죠. 준비되지 않은 경제 실험장이었고 귀족들은 그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균열은 시작되었어요. 이제껏 성공의 공식으로 믿어졌던 기요무리의 야망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확신으로 뒤바뀐 거죠. 후쿠하라 천도, 그것은 하나의 질문을 모두에게 던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체제 안에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답은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귀족들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실패작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합니다. 명분은 일시귀경, 실상은 조용한 거리두기였죠. 조정에는 충성심이 아닌 관성만이 자리했고 아직 남아있는 이들도 등을 돌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헤이시를 믿지도 않았어요. 사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전은 여전히 시장을 돌았지만 그 동전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죠. 겉으로는 질서가 유지되는 듯 보였지만 중심은 이미 공허하기 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수도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래된 이름 하나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건 바로 겐지. 한때 패자였고 기억 속에 밀려났던 이름. 그러나 그 이름에는 여전히 땅이 있었고 무사가 있었으며 쌀의 논리가 남아있었죠. 헤이시에게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사람들은 그들의 재기를 손꼽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후쿠하라가 증명한 것은 새로운 질서가 아니라 이 질서가 오래 못 간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신뢰는 이미 도망치고 있었고 권력만이 그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때죠. 태풍이 오기 직전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그 순간처럼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균열 위에 누가 먼저 불을 붙이느냐였죠.